시간에는 이 전자기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계속해서 이 원자 관련해서 이 많은 발전이 이제 20세기 들어서 있어 왔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여러 같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원자에 대한 원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원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입자들,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한 그 관심이 20세기 초에 와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물리적 발전이 있어 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이 약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14년에 이 프란호퍼라는 사람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했고요. 그리고 1831년에 파라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고,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생산의 이 기본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막스웰이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이런 전자기학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그러한 네 가지 이 방정식을 통해서 그 전자기 현상, 전자파 현상,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888년에 이 헐츠라는 사람이 이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79년에 톰슨이 이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인 이 전자를 1879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20세기 이 들어가는 즈음에, 그래서 1900년을 들어가는 즈음에 가장 이 논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설명하고자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열복사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복사를 이 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쭉 이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1879년에 스테판이 이 온도에 따른 열복사를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는 이 전자기파 복사가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열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의 몸도 36.5도인데 36.5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이 방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즉 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에서는 이와 같이 열복사가 관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테파니라는 사람이 이 여러 온도의 물체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분석을 했고, 그걸 관측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관측을 했어요.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열복사 이 스펙트럼을 관측했습니다. 스펙트럼 하면은 스펙트럼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전자기파가 어떠한 파장의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느냐,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 1986년에 열복사를 실험적으로 이제 비교적 정확히 측정했고, 그래서 이 열복사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20세기 들어올 즈음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체 방전할 때 기체를 갖다가 어떤 진공 공간에 넣고 그다음에 전극을 갖다 꼽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주면은 거기서부터 이 스펙트럼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우리 기체 방제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여러 기체에 나오는 이 전자기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좀 다른데, 그래서 수소 스펙트럼, 수소 기체를 넣어가지고 이 방전시켰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을 발견하고 발만한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문제, 결국 열복사 문제하고 그리고 기체 방전에 의해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 그래서 이 수소 스펙트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체의 스펙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20세기 초엽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열복사 문제는 나중에 좀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열복사 문제는 이 프랑크라는 사람이 1900년에 에너지 양자, 그래서 이 퀀텀이죠. 퀀텀 메카닉스, 그 양자 역학 있는데, 이 에너지 양자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흑체 복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소의 이 선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스펙트럼도 있고, 그리고 띄엄띄엄한 이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수소나 기체에서 나오는 방전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기파들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띄엄띄엄 이러한 그러한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이것을 이 보아라는 사람이 이 수소 원자 모형을 통해서 수소선 스펙트럼을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이 열복사 문제하고 기체 방전에서 발생되는 이 선 스펙트럼 문제, 이 문제가 가장 20세기 초엽에 핫한 아주 막 뜨거운 그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 체계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이러한 이 열복사 문제하고 그리고 이 기체 방전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에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원자력에 관련된 물리 법칙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1900년 초엽에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은 대체로 뭐 열복사 문제라든지 또는 수소 원자 구조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시액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설명한 그런 물리학자들한테 그 노벨상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파동의 입자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이야기했는데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인데 그리고 이 전자라든지 또는 뭐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핵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입자죠. 입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물체들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하고 입자는 다르죠. 그렇죠?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이동이고, 그리고 입자는 그냥 알갱이잖아요. 입자죠. 자, 그리고 입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하죠. 그런데 파동은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파동이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이 100% 확신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입자와 파동은 사실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파동 관련해 가지고 입자와 완전히 다른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이 파동은 이 간섭과 회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간섭이라는 것은 이 파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파를 발생해 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고 이쪽에 구멍을 뚫고 해 가지고 파를 보내면은 뒤에 이제 스크린을 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파가 이쪽에서 이동한 파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파가 전파돼 가지고 이제 두 개 합치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 가능성은 중첩이 되잖아요. 중첩, 합치죠. 중첩이 되는데 이 중첩에 의해서 결국 이 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커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는 이 어두운 부분, 파가 없어졌고요. 두 파가 합쳐짐으로써, 중첩에 의해서 합쳐짐으로써 파가 없어진 것이고, 이쪽에는 파가 합쳐져 가지고 밝게, 그러니까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강 간섭, 소멸 간섭, 보강 간섭, 소멸 간섭, 이런 것이 이제 이 스크린상에 쭉 나타나죠. 자, 그런데 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자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쏘았다 쳤을 경우에 입자가 두 개가 만나가지고 커질 수는 있지만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섭하는 게 이 입자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파동하는 것은 뭐 앞에서 봤다시피 4인파로 생각하면은 이 두 4인파가 합쳐지면은 그 0이 될 수도 있고, 그다고 뭐 최고 값이 커질 수 있고 이러는데, 입자의 경우는 뭐 두 입자가 만나가지고 뭐 없어진다든지 이게 뭐 커진다든지 뭐 커질 수 있죠. 두 개가 합쳐가지고 뭐 진흙 두 개 합쳐가지고 커질 수 있는데, 없어진다 하는 그 자체는 뭐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파가 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클 수 있고 또 없어질 수 있고, 이런 이 중첩 현상, 그래서 간섭 현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간섭 현상은 파동에만 관찰되지 입자에는 관찰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섭도 회절은 또 뭐냐면, 회절은 빛이 꺾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판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빛을 비춰주면은 이 뒤쪽 그 스크린상에 관찰하면은 이 밝고 어두운 무늬가 쭉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입자를 쏘아줬을 경우에는 입자가 뭐 여기에 중앙에 쭉 가면 중앙에만 있지 딴 데는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파동의 경우에는 이 빛이 꺾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꺾인 빛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는 밝고 어떤 어둡고 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간섭과 회절이라는 두 현상은 이 파동에서만 일어나지 입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다 이중 스리스에서 뭐 아까 앞에서 봤는 것과 똑같습니다만 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구멍을 뚫어서 빛을 비춰줄 경우에 스크린상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리서 나타나는 그런 회절 현상과 간섭 현상을 파동에서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흑체 복사 봅시다. 앞에 흑체 복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흑체 열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열 복사는 뭐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에서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그런 전자기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 복사라 부르고요. 그럼 흑체라는 것은 뭐냐? 흑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 구멍을 뚫었다 칩시다. 이 안에는 이제 어떤 이 원정 뭐 어떤 모양에도 좋습니다. 원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구멍을 저 뚫어봤어요. 자, 뚫어가지고 이 전자기파를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넣어주면은 이 전자기파가 안쪽에 면에 흡수가 되죠. 또 흡수되지 않은 것은 반사되고 이런 식으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고 해가지고 계속 이 반사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전자기파는 이 내부에서 완전히 흡수돼요. 완전히 흡수돼요. 자, 그래서 이 바깥에서 보면 이제 검게 보인다고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블랙바디 흑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흑체라는 것은 이 전자기파 입사한 전자기파가 완전히 100% 흡수되는 그러한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반대로 우리 열을 줬을 때 열을 주면은 이 안에서 이 전자기파가 발생되죠.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진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생되는데 이 전자기파가 이쪽으로 모두 방출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 방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흑체라는 것은 완전한 전자기파 흡수체인 동시에 완전한 전자기파의 발산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흑체에다가 우리 열을 가하면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안에 전자기파가 형성되고 이것이 반사돼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앞으로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우리가 관찰해가지고 어떤 파장의 이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갖다 관찰한 것이 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인데, 자, 그래서 이 흑체의 온도를 3500도 올렸을 경우에 이러한 이 스펙트럼이 관찰되고 4000, 4500, 5000, 6000, 5500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약간씩 다르죠. 자, 이런 게 관측이 됩니다. 태양빛이 태양은 완전한 흑체는 아닙니다만은 태양에서 이 만들어진 빛이 우리가 우주공간을 갖다가 지나서 지구로 오잖아요. 그것이 대략 6000K 정도, 그래서 6000도 정도의 흑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전자기파를 태양이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5500이니까 태양 스펙트럼이
대략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가시광선이 대략 400에서 한 700 사이가 가시광선이거든요. 400나노미터가 청색이고 600에서 700나노미터가 이제 붉은색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에서 약 700나노미터 사이가 이제 가시광선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파장이 긴 쪽이니까 적외선이고 이쪽이 자외선이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사실은 가시광선 정적의 에너지가 가장 크죠. 보다시피 이쪽 에너지가 가장 크잖아요. 뭐 적외선도 있고 뭐 자외선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흑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886년 정도에 이러한 흑체를 이용한 이 열복사 스펙트럼을 이런 것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열복사 스펙트럼을 기존에 있던 뭐 통계학이라든지 뭐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그 기존에 있던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00년에 와서 이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 양자 개념으로 흑체 복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진동수가 F인 이 전자기파는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그게 광양자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잖아요. 전자기파 파동이니까 파동인데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이 파동이 아니고 전자기파가 파동이라도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죠. 에너지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F인 이 전자기파는 HF라는 에너지의 알갱이, 그래서 우리가 퀀텀 양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 양자 개념을 통해서 앞에서 본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그 전에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이 스펙트럼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H는 프랑스 상수의 뭐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에요. 그래서 6.626 곱하기 15-34성 줄세크, 아주 작은 값입니다만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획기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결국 여러 사람들이 설명했지만 실패한 이러한 흑체 복사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주제가 파동의 입자성이네요. 그래서 파동이라 하는 것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프랑크의 이 파동의 입자성이고 광양자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뭐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냥 이해를 뭐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지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을 한번
보죠. 그래서 흑체 복사의 이 전자기파 에너지 밀도라 하는 것은 이 모드 수라 하는 게 있어요. 모드 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자기파가 흑체 길이 L이란 흑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끝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일반 물리학에서 파동에 대해서 배울 때 뭐 기타라든지 현악기에서 그 업이 발생하는 그 원리, 뭐 기본파, 배수파 이런 걸 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도 이제 전자기파가 길이 L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고, 이건 벽이죠. 이쪽 벽이고 이쪽 벽이니까 이 벽에서는 0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파동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장 파장이 긴 것은 이와 같이 양쪽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건 3번 꺾이죠. 꺾여가지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은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드 수를 갖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체력당 모드의 수를 갖다가 이러한 이 정지파 개념, 이 정지파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과정은 여러분 뭐 말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드가 나오면 각 모드에 그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 모드당 평균 에너지를 갖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볼트먼 팩터를 사용, 확률 여기에 존재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exponential 마이너스 E over KT로 표현되는데요. 자, 이걸 볼트먼 팩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평균을 하니까 에너지에다가 에너지 곱에다가 볼트먼 팩터를 곱해서 이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평균 에너지니까 여기서 이 확률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적분해주면 하면은 KT가 나와요. K는 볼트만 상수고요. T는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 흑체 복사에서 전자기파 에너지 밀도 자체가 이 모드 수에다가 모드당 평균 에너지를 곱으면 되니까, 그래서 곱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뮤는 진동수죠. F인데 우리가 아까 F로 표시했습니다만 이거는 뮤로 표시합니다. 뮤나 F나 동일한 그냥 노테이션, 그러니까 표현한 방법이 다르다는 그 뿐이지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뮤는 진동수예요. 자, 그래서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람다 4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에너지 이 밀도가 앞에 있는 이것이죠. 에너지 밀도가 파장의 이 4승, 관호가 람다 4승에 비례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잘 맞죠. 이쪽은 람다 4승이 맞는데, 자, 파장이 0으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면 이게 무한대되잖아요. 무한대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저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맞춰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 무한대로 올라가고요. 이쪽은 안 맞는 게죠. 이쪽 부분은 잘 맞는데 이쪽 부분은 잘 맞질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고전적인 그러한 물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장이 이 큰 쪽에는 이 만호가 람다 4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맞는데 이쪽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고전 물리학 사람들이 이 흑체 복사를 이러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연속이잖아요. 에너지가 연속이니까 고전적인 그러한 경우에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흑체 안에서 열에서 만들어지는 열이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막 진동하잖아요. 진동하니까 전자기파라 하는 것은 하전 입자의 진동 때문에 생기니까 그 안에서 열운동에 의한 이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연속이죠. 뭐 고전적으로 생각해서 거의 불연속 될 불연속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0인 경우도 있고, 그것은 무한대된 아주 큰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를, 평균 에너지를 잡을 때 0에서 무한대로 평균 에너지를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플랑크의 생각은 이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이야기죠. 띄엄띄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제 보다시피 HF라는 에너지 알게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 기본 진동수 F0일 경우에 거의 배수되는 양자만 에너지 알게이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전 물리학자들이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적분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메이션을 바꿨죠. 그래서 합으로 바꾸고, 그리고 에너지는 기본 에너지가 H뮤, F가 똑같습니다. H뮤고, 그래서 N배. 그래서 정수예요, 정수.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이 아니고, 그래서 정수만 가능하고요. 이것은 자연수입니까? L이고 0에서 무한대니까요. 이 자연수만 가능하고, 그래서 시간 똑같은 시기예요. 시간 똑같은, 단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적분이 아니고 합으로 했죠. 그래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E가 아니고 그냥 H뮤니까요. 그래서 진동수가 뮤인 전자기파는 H뮤의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고, 그리고 이보다 에너지가 큰 것들은 거기에다가 N배 한, 그래서 N이 1, 2, 3, 4 이런 식이죠. 한 것만 0.5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고, 모든 똑같은 거니까요. 모두 수에다가 평균 에너지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수는 똑같고, 그래서 이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평균 에너지가 KT를 하는데, 이 에너지 양자 개념을 사용하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두 수에다가 평균 에너지 곱하면 이래 되고,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 이건 진동수니까요. 진동수니까 이걸 파장으로 바꾸면은 F 람다는 뮤 앞에 했잖아요. 그래서 뮤 람다는 C죠. 그래서 뮤가 진동수고 람다 하면 광속이니까 C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본 스펙트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갖다 각 온도에서 나머지 다 알기 때문에 값은 H도 알고 C도 알고 그리고 K도 아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만 변화시켜 줘가지고 해보니까 딱 맞는 거죠. 3500도에서 여기서 시계에서 3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다 딱 맞는 게죠. 4000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온도에서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전자기파를 하는 것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동수 F인 이 전자기파는 HF라는 에너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흑체 복사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양자 관계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예제를 한번 봅시다. 진동수가 2.45GHz인 마이크로파이
광자 에너지는 몇 일렉트론 볼트인가? 저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사용하는 진동수가 이 정도 돼요. 파장은 한 밀리미터 정도,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적은데 이걸 갖다가 F람다는 C를 이용해서 진동수를 구해보면 2.45GHz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프랑크의 이 아이디어에 의하면은 진동수 F인 전자기파는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알갱이다고 했죠. H는 이제 주어진 값이 있고요. 자, 거기에다 대입을 보면은 E는 HF니까요. F가 2.45기가, 기가는 15의 9성이고요. H는 10^-34성이니까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몇 일렉트론 볼트냐 물었죠.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전자가 1볼트의 전이차에 있는 그러한 곳에 놓일 때 가지는 에너지거든요. 그 전자의 전하량이 1.69가 19성이니까 1볼트니까 그래서 1.69가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1볼트 공간에 있으면은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예요. 1 일렉트론 볼트는 그러니까 1.69가 15 19성 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몇 일렉트론 볼트이냐를 물었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5-5성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알갱이, 그래서 에너지 알갱이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그래요. 포톤, 광자로 그래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광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고 진동수가 F인 그러한 전자기파는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크고요. 아인슈타인이 있고 프랑크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딴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가 독일에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포항공대에 그 지소가 있죠. 각 나라에 이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의 그 연구소죠. 그래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지소들이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본부입니다. 이건 물리학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게 1910몇 년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퀴리 부인이 있고, 그리고 파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불어인가요? 그래서 유명한 그 당시에 이 원자 세계를 밝힌 그 여러 사람들이 이 물리학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전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프랑크가 열복사 문제를 이 광량자 개념, 그래서 광자 개념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좀 미심쩍어 했죠. 왜냐하면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파동인데 전자기파는 파동이잖아요. 전자기파는 파동인데 그 파동을 갖다가 입자로 봤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 봤으니까 입자로 봤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광전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이 프랑크의 이 개념을 차용해서 이 광전효과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전자기파라 하는 것은 이 광자로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광전 효과라는 것이 뭔가를 갖다 우선 한번 봅시다. 광전 효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금속에다가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쪼여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잖아요. 광이니까 빛을 갖다가 비춰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전자전자죠. 빛광자에다가 전자전자인데,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금속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전자가 튀어나오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한번 봅시다. 금속의 경우에는 이 자유전자가 많잖아요. 금속은 도체잖아요. 도체니까 전기를 흘릴 수 있는 거 부도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이루는 그러한 물질은 금속 결합을 하잖아요. 금속 결합을 하고, 이 부도체를 이루는 물질은 거의 대부분이 이 공유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결합이 달라요. 이 공유결합에서는 이 전자를 갖다가 서로 공유하죠. 그래서 완전히 채워진 전자 구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원자들이 이 전자를 갖다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다 꽉 묶여 있죠. 핵에 의해서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주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부도체죠. 자, 그런데 금속의 경우에는 이 금속 결합을 하죠. 자, 금속 결합을 특징이 뭐냐면, 금속 결합을 하면은 결합을 하고 남는 전자가 생겨요. 그래서 전자들이 남으니까, 결합을 하고 나서도 남는 전자가 있으니까 그 전자들이 이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떠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 종류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원자당 1개 나오는 거 있고 2개 나오는 것도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당 1개 자유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금속의 이 1cc/당 원자의 숫자가 10의 24승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의 26승계입니까? 10의 26승계 되니까 자유전자가 1cc/당 10의 26승계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엄청난 많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에는 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주면은 전자가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고, 부도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기를 흘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거죠. 빛을 쪼여준다 하는 것은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빛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를 주면은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핵에 의한 구속을 깨고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광전자예요. 광전자. 빛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 광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전 효과라는 왜 생기느냐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금방 설명한 같이 이 광전자가 금속 표면을 튀어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들이 그 핵에 구속된 것을 깨고 튀어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전효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고전적인 그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한번 봅시다. 자, 광전효과는 이와 같이 데이터를 얻는데, 실험치를 얻는데
이 진공속입니다. 진공속에 전극을 만들어요. 두 전극을 만들고, 금속 전극이죠. 만들고, 여기서 빛을 갖다 비춰줍니다. 비춰주면은 이 전자가 발생되죠. 이거는 진공속 아무도 없어요. 진공속이니까요. 그 전자가 부딪힐 그런 기체 분자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빛에 의해서 이 금속에서부터 이 광전자가 발생되죠. 자, 광전자 발생되는데 이 광전자들이 이쪽 전극으로 이동해 가지고 우리가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류를 관측해요. 이 전류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전압을 갖다가 안 걸어주더라도 이쪽에 이제 전압 안 걸어줍니다. 안 걸어주더라도 충분히 이 빠른 전자는 이 전극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이 여러 에너지의 전자가 튀어나오니까요. 아주 빠른 거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느린 전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 전극에 전압을 안 걸어주더라도 여기서 발생된 광전자가 이쪽 전극을 이동해서 전류로 관측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전압을 전압이고요. 이 전류인데 전압을 걸어주지 않는 데도 어떤 전류 값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 봐요. 플러스 전압 걸어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땡기잖아요. 땡기는데 전압 안 걸어줬을 때는 속도가 좀 튀어나온 속도가 좀 낮은 전자는 이쪽 전까지 도달할 수 없었는데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도달할 수 없었던 전자도 이쪽까지 도달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류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압을 갖다 전가시켜주면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서 발생한 모든 전자를 전부 다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압을 갖다 그보다 더 높여도 이 전류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발생한 전자를 모두 끌어들일 정도의 높은 전압,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더 끌려올 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더 증가시켜줘도 별다른 이 전류의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압 걸어주면은 전류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전압이 플러스 전압 커지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 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밀죠. 전자를 모르게 밀잖아요. 모르게 미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점점 큰 걸 걸어주면은 이쪽에 도달하는 전자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점점점 감소해요. 어느 정도 이상을 걸어주면은 이어서 발생한 전자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도 이게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 전압을 큰 걸 걸어주면은 도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는 0으로 관측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 큰 마이너스 전압,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정지전압이라고 정지전압, 정지시킨다. 스탑핑 볼테이지. 그래서 전자를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스탑시키는 그러한 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전압과에 의해서 발생된 전자를 모두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마이너스 전압, 정지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지전압에서부터
쭉 전압 증가에 따라서 보면은 이 광전류가 전자에 의한 광전자인 전류가 이러한 모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빛의 세기를 좀 증가시켜 봤어요.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 봐도 그래서 I1보다 I2가 빛이 더 큽니다. 빛 세기가 더 커요. 증가시켜 봐도 이쪽은 이제 증가하는데 이 정지전압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또 더 큰, 더 빛이 센 빛이죠. 더 센 빛을 갖다가 사용해도 우리 물론 파장은 또 파장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가 푸른색 빛을 파란색 빛을 푸른 빛을 넣었다 이죠. 푸른 빛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 빛의 파장은 진동선을 변화시키지 않고 빛의 세기를 변화시켰다 이죠. 그래서 푸른 빛 중에 아주 센 푸른 빛, 약한 푸른 빛 이런 게죠. 그래서 약한 푸른 빛, 그래서 푸른 빛을 좀 증가시키고 더 증가시키고 이래도 이 정지전압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예전 물리학 개념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 빛이 세다는 것은 빛이 센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빛이 센 빛이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가 큰 빛을 사용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스탑시키려고 하면은 이 발생하는 전자를 스탑시키려고 하면 더 마이너스로 더 큰 그러한 전압을 걸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지전압이라는 것이 이 빛의 세기하고 무관하다라는 이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생각이 전자기파의 이 세기가 크다는 것은 그래서 빛의 밝기가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크고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전자의 속도도 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더 큰 마이너스 값의 이 전기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똑같더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는 게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아인슈타인이 이 광양자 플랑크의 이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 광전효과 설명의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광전효과 설명 자체가 물리학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해요. 왜냐하면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 빛은 진동수 F라는 빛은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알갱이다. 이게 프랑크의 이 광양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용한 것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자, 그래서 F라는 진동수의 이 빛이 이 금속 표면을 때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HF라는 에너지 알갱이들이 이 금속 표면을 때리는 거잖아요. 자, 때리니까 이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그 핵의 구속을 깨고 튀어나올 수 있는데 핵의 구속을 깨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걸 갖다 우리가 워크 방식이라고 불러요. 일함수라고 부르는데 일함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래서
이함수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알갱이가 때리면은 결과적으로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광자의 에너지 빼기, 탈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빼면 바로 그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에너지가 탈출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어진 에너지는 HF고, 요 정도 에너지가 탈출하는데 필요하니까 빼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 보인칙에서.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요식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지 전압이라는 것은, 정지 전압 VS라는 것은 결국 전자를 멈추게 하기 위한, 운동 에너지 K인 전자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이 VS니까 결국 전압 E잖아요. E고 그다음에 전압이 VS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려준 정지 전압 에너지 EVS하고 K하고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전자는 이 전극 쪽으로 이동을 못 해가지고 전류로 관측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지 전압이라는 식이 요걸 갖다가 정지로운 BS분의 요걸 갖다 이쪽 2를 나눠주면은 2분의 HF-파이 이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이 뭐를 나타냅니까? 이 정지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빛의 진동수에만 관계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동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정지전압은 다 같은 진동수예요. 이것도 진동수 F 다 똑같은 그러한 진동수의 빛인데, 단지 빛의 세기가 E1보다는 E2가 크고 E2보다 E3가 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동일한 광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동수와 동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지전압도 똑같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빛의 세기가 크다 하는 것은 뭐예요? 광자의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광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보다시피 세츄레이션 카렌트, 그러니까 포화 전류는 결과적으로 빛이 센 빛일수록 크고 약한 빛일수록 적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다 동일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정지전압은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완벽하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전압은 빛의 파장에만 또는 진동수에만 관계되고, 정지전압은 빛의 세기에는 무한하죠. 그래서 빛을 쪼여주는 즉시 또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관찰했어요. 옛날 고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이 전자가 빛을 쪼여주는 것과 동시에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전자가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 금속에 주면은 그 금속이 이 자유전자들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핵의 구속을 깨고 튀어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파동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 파동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핵의 구속을 깨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하는데 전자가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나서 금방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에너지 알갱이가 되어 있다 했으니까 빛을 쪼여주면
즉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 당구공을 탁 때리면 당구공이 확 퍼지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광전자들이 이 금속면을 때리면은 전자의 바다에다 때리면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플랑크의 이 광량자 개념을 통해서 이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턱진동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빛을 갖다 쬐어주는데, 빛을 금속에 쬐어주는데, 진동수가 어느 정도 작은 빛을 쬐어주면은 아무리 이 빛을 쬐어줘도 전자가 안 튀어나오죠. 왜냐하면은 이거 보다시피 전자가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크려면은 우리가 여기 이어주는 진동수가 파이는 이제 이 금속이 때문에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값이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려고 하면은 이것이 이 파이 옥 방션보다도 이함수보다 큰 에너지의 이 전자기파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턱 스레스홀드, 그래서 어느 정도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자기파를 쪼여줘야 되고, 그보다도 진동수가 작은 전자기파는 아무리 쪼여줘도 이 운동에너지 0보다 적기 때문에 더 튀어나오질 않죠. 자,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홀드가 그 문턱 진동수가 운동에너지가 0인 그것이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것이 이제 문턱이죠. 문턱에서 그래서 문턱 진동수라 불러요. 그래서 0이니까 H분의 파이라는 요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쪼여줘야만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 광전효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플랑크 상수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다시피 이 금속 1, 금속 2, 금속 3 다른 금속이잖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이 파이가 다 다르죠.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다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은 요 진동수요. 빛의 진동수를 전자기파 진동수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쭉 관찰하면은 그래서 자, 금속 1에서는 이러한 선, 금속 2, 금속 3,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레스홀드 프리퀀시예요. 이쪽 Y축은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뭡니까? 이게 F고 이게 F잖아요. F고 K니까요. FK니까 이 파이는 이제 상수고요. 그래서 파이는 여기 상수니까 이제 Y 절편의 값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플랑크 상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F를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넣어주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서 운동에너지를 갖다가 구해보면은 이러한 직선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 통해서 이 기울기가 바로 플랑크 상수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이런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효과를 설명하면서 이 플랑크의 이 광량자설을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빛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광양자설을 실증하게 됩니다. 자, 이 광전옥과 관계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금속의 일함수는 2.5 일렉트론 볼트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 에너지가 2.5 볼트보다도 일렉트론 볼트보다도 더 큰 그러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넣어줘야지 이 광전자가 나오지, 그보다도 더 낮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아무리 넣어줘도 광전자는 나오지 않겠죠. 자, 이 금속의 광전효과에 대한 문득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문득 진동수가 아니라 문득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자, 문득 진동수는 앞에서 봤다시피 나오는 전자의 오늘의 0이 되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H F3S 빼기 W가 0. 그렇죠? 자, 그리고 F람다 C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문득 파장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꿔서 하면은 F람다 C니까, 그래서 이 C가 나오고요. 그래서 람다 문득 파장은 W, 그냥 W 했습니다. 아까는 파이로 했죠.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건 W는 파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워크 펑션을 W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H 불항상수고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다 아는 값이잖아요. 값이 W 주어져 있고, H 불항상수 알고, C 상고 18성 미터 per 세컨이니까 값을 대입하면은 450 나노미터 됩니다. 이 푸른색 계통의 빛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200나노미터의 빛을 사용했을 경우에 광전효과에서 발생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 최대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HF-W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된통만 얘기죠. 정면 충돌을 하면은, 전면 충돌을 하는 경우에, 이 광자, 에너지가 모두 다 전자한테 전달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최대 에너지예요. 그래서 비교만 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만 하면은 에너지가 좀 줄어들지만, 그냥은, 모든, 전자기파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되는 그 경우에, 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HF-W예요. 자, F람다 C에서 F를 람다로 표현하면 람다분의 HC. 왜냐하면 200나노미터 주어졌기 때문에 파장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200나노미터 잡아줬고 H 알고 W 2.5 일렉트론 아니까 잡아주면은 3.13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정지절은 얼마냐? 그래서 마이너스 3.13이죠. 그래서 전자를 갖다가 스탑시킨, 그래서 전자 운동 에너지가 3.13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걸 스탑 시키려고 하면은 3.13 볼트를 걸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로. 콤튼 스캐터링. 1923년에 콤튼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콤튼 스캐터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자기파를 어떤 금속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물질, 금속 또는 비금속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사시켜 주면은, 그래서 넣어주면은, 이 전자기파를 넣어주면은 이 전자기파가 이 전자, 그래서 이 물질의 이 전자, 요 핵이고요. 전자가 들어오겠는데 이 전자에 의해서 산란되는 거죠. 그래서 스캐터링이 산란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전자에서 산란되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스캐터링, 전자 산란이에요. 자, 전자 산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입사하는 각도를 좀 변화시켜 봤어요. 주로 엑스레이로 사용했는데, 엑스레이 이 전자기파를 사용했는데, 이거다가, 면에다가, 이 결정면입니다. 결정면에다가 0도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입사시켰을 경우에는, 이 파장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산란되어 나오는,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각도를 좀 주니까, 각도를 좀 주고서 때리니까, 요거는 입사한 거죠. 요거는 입사 전자기파하고, 그리고, 이 산란된 전자기파의 파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대가 나타났고요. 자, 그런데 각도를 변화를 하니까, 요건 입사 전자기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산란되어 나오는 전자기파, 파장이 바뀌죠. 바뀌었잖아요. 자, 각도를 좀 더 크게 하니까, 이 산란되어 나오는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점점 더 많이 바뀌죠. 요건 입사된 것이고, 이건 산란된 것인데요. 그래서 각도를 점점 더 하니까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 산란되어 나오는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바뀌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첫째, 이제 이 설명이 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산란에 의해서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파장이 바뀌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산란되는데, 그것이 왜 전자기파의 파장이 바뀌냐, 이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 푸른색 전자기파를 쏘는데, 빛을 갖다 쏘았는데, 산란된 것이 붉은색이 나오더라.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전자기파의 파장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설명하기가 참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실험식이, 이 산란 전자기파하고 입사 전자기파의 차이, 이거는 입사시키는 전자기파하고 산란된 전자기파의 파장 차이가 이 각도, 입사한 각도와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이 콤턴이 발견을 했어요. 콤턴 사람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보니까 이건 전자의 질량이고, 이거는 빛 속도고, 그 다음에 프랑스 상수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광량자 개념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 입사한 전자기파를 갖다가 이 광자로 생각하죠. 광자, 에너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프랑크의 생각을 그대로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자의 에너지는 HF잖아요. HF고, 그리고 운동량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C분의 HF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하고 운동량 보존칙을 써가지고 계산하니까 실험식하고 똑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크의 이 광량자 개념이 흑체 복사는 설명을 물론이고, 그동안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광전 효과와, 그리고 또 새로운 물리 현상인 이 콤턴 스캐터링,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실험에서도 이 광량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기파 입자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 물리 현상들이 이 빛이 전자기파가
입자, 알게로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됨으로써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전히 이제 전자기파는 박셀 방정식을 만족하고, 그리고 간섭과 회절을 일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섭과 회절이라는 현상은 전자기파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 광전 효과라든지 이 콤테 효과 그리고 흑체 복사 그 문제에서는 빛이 입자라고 해야지 설명이 되는데, 근데 빛을 갖다 입자라고 하려고 하니까 또 간섭하고 회절이 이제 파동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또 입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 빛의 이중성에서 빛은 전달과 중첩, 그리고 간섭과 회절될 경우에는 이 파동으로 행동하다가 빛이 다른 물질과 부딪혀 가지고 이 상호작용할 때는 입자성이 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자기파 파동인데, 왜냐면 파동으로서 이제 빛을 간섭하고 그리고 회절 현상을 보이는 이러한 파동적인 성격으로 해설하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 파동이, 전자기파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여러가지 20세기 초엽에 우리가 발견한 물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